안녕하십니까. 광주 소비자연맹 김연실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영산강 뉴욕 환경청이 후원하고 광주 소비자연맹이 주관하는 비전 오염원 저감 실행 방안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요 내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실 국제기후환경센터 윤원태 대표이사님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영산강 살리기 네트워크 김도형 사무총장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나동환 간사님이십니다. 한국노고청공사 전남본부 환경사업부 유상윤 부장님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광주매일신문 이경수 전문님 모시고 계셔서 나중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주소비자연맹의 2대 회장이자 오늘 자장이신 정순영 회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주 소비자연맹 2대 회장 정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비전 오염원 저감 실행 방안 토론에 여러분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후원해 주신 영산강 뉴욕 환경청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객석에나 또 토론하시는 분들 전부 그 마스크를 쓰고 하는 토론에는 제가 지금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환경을 위해서 또 어쩌면 우리가 환경이 파괴됐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 사태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께서 그런 시민의식을 가지고 오늘 소비자연맹에서 하는 이 비전 오염원 저감 실행 방안 토론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박수 한번 쳐보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잘 들으시고요. 우리가 또 실행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인지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우리 토론자이신 광주매일신문의 이경수 전무님 소개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바로 토론을 시작해서 국제기후환경센터 윤원태 대표이사님께서 2대 기후환경변화 대응 비전 오염원 저감을 위한 실행 방안에 대해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이쪽으로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국제기후환경센터의 윤원태라고 합니다. 편의상 제가 마스크를 벗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적절한 시기에 소비자연맹에서 적절한 시기에 이런 토론회를 토론회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사태이기도 하고 코로나 사태가 가져오는 또 한국판 뉴딜이라고 해가지고 온 나라가 지금 굉장히 가서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시민들이 지금 과연 해야 될 일은 뭐고 지역사회가 해야 되는 일들이 과연 뭔가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보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발표는 비점 오염원 저감원이라 비점 오염원이라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발표를 하면서 전체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제가 특별히 이번 발표에서 강조를 해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후변화와 비점 오염 간에, 그러니까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기후변화와 코로나, 기후변화가 모든 것의 원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후변화와 비점 오염 간의 상관관계에 관해서 분석을 좀 해보고 과연 우리들이 가지고 취해야 지역사회에서 특히 지역사회에서 우리들이 취해야 할 행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코로나 사태로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비상 상태란 말이에요. 이렇게 코로나가 가져온 비상 사태이기도 하지만 코로나가 어쩌면은 우리들이 가서 수십 년 전부터 기후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기후 변화의 비상 사태에 대해 뭐 위험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이러한 행동은 우리들이 굉장히 거북이 어려움을 느꼈거든요. 아마도 어찌 보면 코로나 사태가 기후 변화에 관한 우리들의 시민들의 행동 뭐라 그럴까요? 행동을 이렇게 좀 앞당겨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 가서 각 전 세계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리고 광주시가 가장 염원하는 것은 바로 지속 가능 발전이잖아요. 우리 도시가 과연 그 사회 지속 발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사회 그 지속 발전이 가장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도시나 지역 사회 나라가 이렇게 발전을 하는데 저의 요인이 있다면 여러 가지 저의 요인들이 있습니다. 뭐 정치인들이 수준 이하의 정치인들이 있다면 그 정치인들이 바로 국가의 발전 저의 요인도 되겠지만 그리고 또 다른 경제적인 요건 이런 것들도 국가 발전의 저의 요인이 되겠지만 가장 큰 사회 발전의 저의 요인이 바로 기후 변화라고 합니다. 저기 저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게 바로 쓰나미거든요. 코로나 비상사태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거든요. 그 코로나는 근데 저기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로나는 기후 변화에 대하면 아주 조그만 거예요. 그렇지만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기후 변화를 위해서 시민들이 해야 되는 국민들이 해야 되는 그런 행동을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미리 앞당겨주는 역할을 긍정적인 그러한 역할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에 관해서 잠깐 이제 오늘 비점 오염이나 점 오염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기후 변화가 어차피 비점 오염하고 이렇게 관계가 되기 때문에 먼저 기후 변화에 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저기 그림 보시는 게 80만 년 전에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대기의 이산화탄소 함량 지금 저기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함량이 어느 정도 아시죠? 지금 대기 중에 전 세계 평균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총 함량이 410 ppm을 넘었습니다. 지금 저기 자료에는 보면 2018년까지 자료가 있어가지고 2018년에 CO2 함량이 409 ppm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저 그래프는 가서 처음 시작하는 그래프는 보면은 80만 년 전부터 지구의 CO2 총 함량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 노란 선이 저기 있잖아요. 노란 선이 300 ppm 선인데 지금 그 80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 지구 대기상에서 CO2 함량이 이산화탄소 함량이 300 ppm을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저 그래프를 보시면 가장 여러분들 보시는 쪽에서 오른편에 보시면 아주 가파르게 409 ppm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면은 이제 대기 중에 CO2 함량이 저렇게 증가한다는 게 뭐를 의미하는가 여러분들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CO2가 늘어나면은 대기 중에 그러니까 대기 기온도 상승을 하고 이제 그게 상관관계가 뭐 닭이 먼저다 닭이 먼저냐는데 과학자들도 디베이트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은 아무튼 대기 중에 CO2 함량이 늘어나면은 대기 기온도 상승을 저렇게 따라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들어서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후로 대기 중에 CO2 함량이 저렇게 급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저렇게 됨으로써 이제 전 지구의 기온이 상승을 하게 되고 기온이 상승을 하게 되니까 이상기후라고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기후변화라고 이 얘기를 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상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지금까지 80만 년, 지구 역사상 80만 년 동안에 한 번도 지구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함량이 300 ppm을 넘은 적이 없다. 지금은 410 ppm을 공식적으로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구 대기상에서 CO2 함량, 이산화탄소 함량이 이렇게 이제 증가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기온은 어떻게 되는가? 저기 보시면은 기온 나타내는 그래프가 1850년에서 2100년까지 아직 미래죠. 그걸 나타내는 건데 이제 가서 보시면은 대기 기온이 지구 기온이 상승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850년에는 과거잖아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기온이 내려가지 않고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가파르게 지금 1910년, 20년,
뭐 30년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2100년에는 약 5도씨 가량 산업혁명 시대에 그 산업혁명 1750년 정도 되는 겁니다. 이때 비해 가지고 약 5도 정도가 상승을 할 거라고 이렇게 이제 컴퓨터 모델로 시뮬레이션을 한 거거든요. 모사를 한 건데 저기 보시면 기온이 가파르게 상승을 할 거라고 이렇게 이제 그래프는 나타내고 있고 기온이 지금 그러면서 5도 정도가 상승을 하면은 지구가 5도 정도야 뭐 가서 겨울에서 여름 기온 차이가 뭐 20도 정도가 나는데 큰 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모르시겠습니다만 지금 기온이 산업혁명 시대 이후로 평균 약 1도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약 1도가량 증가를 했는데 지구가 못 살겠다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 도처에서 기상 이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지 그런데 거기에 기온은 1도씨 평균 1도씨 정도밖에 상승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5도 정도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가서 지구는 멸망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파리 협약이라든지 여기에서 지금 가서 지구 상승 기온 상승폭을 1.5도로 제한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1도가 올랐어요. 지금 0.5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5도가 넘어가면 지구가 자정 능력을 이렇게 잃어가는 그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이제 그래서 아무튼 티핑 포인트라고 그러기도 하고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이게 바로 1.5도시라고 합니다. 근데 벌써 1도시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기온이 상승하고 그럼 대기 중에서 CO2 함량이 증가를 하면은 지구상에는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납니까? 지금 저게 자연재해를 가서 아주 개수를 세어가지고 연도별로 나타낸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까지 보시면은 기온이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기후 변화가 나타나면서 이산화탄소 함량이 증가를 하면서 자연재해가 전 세계의 자연재해가 뭐 태풍이라든지 쓰나미라든지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저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저는 아주 객관적인 그냥 숫자만 갖다 저기다 써놓은 거거든요. 보시면은 왼쪽과 오른쪽을 보시면은 저게 1910년, 16년부터 지금까지 2018년까지 자연재해 횟수를 저렇게 가서 해놓은 건데 보시면은 저렇게 자연재해가 기후변화와 함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게 점오염하고 비점오염에 관해서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점오염원이라 그러면 뭐죠? 우리가 이제 광주 같은 데도 평동산당이라든지 이렇게 산단이라든지 공장들이 있는데 공장 같은 데서 나오는 폐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광고를 통해 가지고 이게 컨트롤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점오염이라고 합니다. 근데 비점오염이라고 그러면은 비점오염원이라고 그러면은 그거하고는 약간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공장 폐수라든지 이렇게 일정 기간, 우리가 예측 가능한 폐수들은 광고를 통해서 하수 오폐수 처리장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처리가 된 다음에 하천으로 나가잖아요. 이게 점오염원에서 나오는 폐수 처리하는 그런 프로세스인데 비점오염원은 비가 많이 온다거나 비가 많이 와가지고 원류를 한다거나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그러한 이제 뭐라 그럴까요? 자연적인 이제 강수 현상 등으로 인해 가지고 한꺼번에 많은 물들이 도시에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도시에서 하천으로 원류를 하게 되고 아니면은 도시의 도로 같은 데에 타이어, 마모 그런 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싣고 내려가면서 한꺼번에 많은 양이 몰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폐수 처리장에서 이 한계 범위를 넘게 돼요. 그러면서 폐수를 처리하지 못하고 그대로 하천으로 방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하천이라든지 이런 데가 오염이 되게 되겠죠. 그러면서 그 오염도가 굉장히 심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오염원하고 비점오염원 그 차이가 알아들게 보시면 되는데 점오염과 비점오염의 특성이 뭐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점오염원은 우리가 인위적이고 공장 같은 거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 같은 거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계산할 수 있는 광고를 통해서 폐수 처리장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인위적이라고 우리가 점오염원은 그 특성을 보는. 그렇지만은 비점오염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측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인위적인 면도 있기는 있지만은 대부분이 자연적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저게 빨간 글씨로 써져 있는 것을 보시면 강우나 그러니까 비가 오거나 이런 자연적인 조건에 의해서 자주 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가서 기후 변화를 약간 공부를 하셨다면은 아마 예측을 하실 겁니다만은 미래에는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는 강수량이 증가를 합니까? 감소를 합니까? 굉장히 증가를 할 거라고 모든 과학자들이나 예측 모델들이 이렇게 강수량이 미래에는 증가를 할 거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강수량이 증가를 하게 되면 당연히 비점 오염원도 같이 증가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기후 변화와 비점 오염원은 불가분의 상관관계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점 오염원을 해가지고 그럼 이제 비가 막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비가 여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광주 같은 데는 여름에 비가 몰려서 이렇게 많이 오잖아요. 한꺼번에 비가 폭우성에 비가 이렇게 내리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폐수를 물을 보게 되면 그 물들이 포함을 하고 있는 게 저런 것들입니다. 토사라든지 저기는 뭐 기름이라든지 살충제라든지 여러 가지 인이라든지 질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쓰고 먼지 같은 거 쓰고 하천으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서 비점 오염원의 종류들을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저게 이제 하천으로 들어가게 되면 저게 비오디나 CO2 같은 게 이제 가서 이렇게 그러니까 산소 같은 하천을 오염을 시키고 플랑크톤을 증가를 시키면서 거기에 그냥 상수 용존량을 이렇게 감소를 시키고 하천을 오염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비점 오염을 그럼 우리가 왜 관리를 해야 되는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같은 데서 이제 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폐수들을 하천으로 이렇게 쓸고 내려가게 되고 이 하천이나 뭐 강들의 수질을 오염을 시킵니다. 이 오염을 시키게 됨으로써 이제 우리가 하천들이 제 기능을 순기능을 발휘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퍼센테이지가 지금 뭐 잘못해서 안 나오는데 1.5면에 그러니까 수질 오염, 부하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수질 오염, 그러니까 비점 오염원이 차지하는 수질 오염 부하량은 68%입니다. 68%가 지금 가서 수치가 제대로 안 나와서 죄송합니다만은 저기 아마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책자에는 아마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68%에 육박을 하고 있고 지금 가서 미래에는 70%를 넘을 거라고 과학자들은 그렇게 가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천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데는 이제 우리나라 전체 국내 물수급 현황을 이렇게 전망을 해놓은 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지역에 강은 영산강이잖아요. 영산강에 보면은 저기 나온 것처럼 수계별로 우리나라 전체 수계별로 볼 때 물 수급량이 가장 적은 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저기 영산강입니다. 저기 자료를 보시면은 영산강이 마이너스 152예요. 그래서 다른 강들에 비해 가지고 물 수급, 그러니까 물 수급 부족량이 가장 큰 강이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도시를 통과하고 있는 영산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영산강은 하루가 다르게 작년하고 다르게 그 수질의 오염도가 심해지고 있고 그 저기에 보시면 빨간 걸로 박스를 쳐놨잖아요. 보면 영산강 담양과 나주 지역을 뽑아가지고 저기 16년과 17년도 자료에 보시면은 16년도보다도 한 단계 영산강의 수질이 그러니까 오염도가 증가를 해가지고 수질 급수가 한 단계씩 낮아졌어요. 그것도 16년에 비해서 17년도가 저기 보시면은 담양과 나주 같은 데는 3등급이었는데 17년도에는 4등급으로. 그래서 그 한 1년마다 한 단계씩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 게 그래서 그 영산강의 수질은 우리가 하루빨리 관리를 해서 수질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드리는 말씀인데 영산강에 이제 보시면은 영산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으면은 가서 이제 담양 쪽에서 흘러 내려와가지고 광주를 통과하고 광주에서 광주천하고 뭐 통영경천하고 같이 이렇게 합류를 해가지고 나주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렇게 보시면은 영산강에 이제 가서 수질 오염도를 계산해 놓고 보면 담양 쪽에는 좀 나아요. 그래서 나주 쪽으로 가게 되는데 광주천이라든지 통영경천에서 오페스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그러면서 수질이 급속도로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영산강의 주위에서 들어오는 그러한 이제 가서 지천에서 들어오는 이런 폐수가 영산강을 굉장히 수질을 나쁘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질 오염과 영향을 보시면은 이제 비점 오염원의 이제 비점 오염은 도로나 토지개발 생활재 광고 원료수가 97% 가량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생활 하수 거실과 B.5mm의 90%가 토지계에 있고 토지계의 95.6%가 대지로부터 발생을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가서 이 B.5mm를 과학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이렇게 검출을 하려면 저기 원인을 우리가 분석을 해서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기후 변화와 이제 물에 관해서 기후가 이제 처음에서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후 변화와 B.5mm과는 그 가운데 상관관계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름철에 강수가 몰려 있는데 여름철에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여름철에 비가 오게 되면 요즘에는 폭우성에 게릴라성 폭우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가서 폭우성의 비가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우성의 비가 한꺼번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다 보니까는 관이라든지 이런 데가 이제 원류가 되잖아요. 원류가 되면서 많은 이제 가서 B.5mm이 발생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미래에는 보시게 되면은 산업화나 도시화나 인구 증가는 무조건 지금 이제 인구 같은 경우도 지금 약 80억 가량이 되는데 지금 이제 2050년대는 100억 이렇게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많은 에너지도 필요로 하고 식량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많은 것들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특히나 산업화나 도시화나 인구 증가가 굉장히 큰 이제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2050년의 수요량, 에너지나 물의 식량의 수요량을 보시면 현재보다도 물 같은 경우는 55%, 2050년에는 55% 정도 현재보다 비교해가지고 55%더 많은 물이 필요로 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같은 경우는 현재 수준보다도 80%의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그리고 식량 같은 경우도 현재보다도 60%의 식량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저기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오늘 우리가 B.5mm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물수구범에 가서 얘기를 하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화석연료를 통해 가지고 에너지를 얻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지금 이제 에너지는 앞으로 2050년에는 지금이 2020년이잖아요. 30년 후입니다. 지금의 에너지 같은 경우는 현재보다도 80%가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새로운 에너지원을 발견하거나 이렇게 발굴하지 않으면 굉장히 큰 난관의 동체가 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2050년은 현재보다 더 많은 55%가 더 많은 물을 필요로 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기후 변화인데 여러분들은 가서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까지 보시면은 대기 기온이 급속도로 저렇게 이건 예측치가 아니라 관측치입니다. 이건 참값이에요. 그러면 예전에 비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기온이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서 과학자들이 미래를 예측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 노력을 하는 것은 컴퓨터 모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예측을 하거든요. 이제 그러한 이제 컴퓨터 모델을 개발을 하고 이제 발전을 시켜서 이제 2100년까지 보통 우리 이제 기상학자들이라든지 과학자들이 이제 슈퍼컴퓨터에서 모델을 돌려서 그러한 이제 2100년도까지 기온이 어느 정도 상승을 하고 비는 얼마나 더 오겠는가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저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컴퓨터를 돌릴 때 조건이라는 걸 줘요. 컴퓨터를 줄 때 이러한 경우에는 앞으로 2100년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RCP 2.6이나 RCP 4.5, RCP 6.5, RCP 8.5 그러니까 컴퓨터에 들어가는 조건입니다. 조건을 여러 가지 다르게 줬을 때 우리가 RCP 2.6 같은 경우는 지구 스스로가 회복이 가능한 경우라고. 그럴 경우 2100년에는 저기 CO2라고 해가지고 420 ppm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RCP 2.6에 그러니까 저 조건을 줬었을 때 2100년에는 대기 중에 CO2 함량이 420 ppm 정도가 될 거라고 예측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것은 벌써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현재 대기 중에 CO2 함량, 이산화탄소 함량이 어느 정도라고 그랬죠? 410 ppm을 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실현 불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되려면 지금 모든 공장이고 모든 에너지를 가서 스탑을 시켜야지만 저게 가능할 정도의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RCP 2.0은 실현 불가능한 거고 그나마 우리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이제 가서 온실가스 저감 정책이라든지 탈탄소 정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노력을 해가지고 화석
발전소라든지 이런 거 다 스탑시키고 그랬을 경우에 RCP 4.5 때 그때 되면은 2100년도에 대기 중에 CO2 함량이 540 ppm 정도라고 될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저건 아마 실현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굉장한 노력을 하게 되면. 저게 바로 이제 코로나가 가져다 준 어찌 보면 선물일 수도 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모든 분들이 탈탄소를 얘기를 하고 새로운 사회 구조에 가서 전환을 가서 얘기를 하고 한국형 누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발, 두 발, 세 발 정도는 앞당겨준 게 뭐 한 세 스텝 정도 앞당겨준 게 코로나 사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야 될 건 사실 RCP 4.5 정도의 시나리오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것도 지금 현재 상태로 그대로 그냥 이대로 살아갈 때가 RCP 8.5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2100년도에는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대기 중에 CO2 함량, 이산화탄소 함량이 940 ppm, 지금에 가서 배 정도가 되는. 그렇게 되면 아마 그때는 가서 지구가 자전거도 있고 뭐가 모든 게 사라지고 그렇게 가서 모든 종들이 거의 모든 종들이 멸망을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온실가스 이제 우리가 그 예측 모델들을 저는 여러 가지 저거 외에도 저는 이제 IPCC에서 이렇게 이제 사용하는 그러니까 IPCC 5차 보고서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했던 모델의 경우는 지금 이제 6차 보고서가 나왔잖아요. 그거는 이제 아직까지 여기까지 안 나와 있는. 우리 광주를 보시면은 지금이 20년이잖아요. 2020년인데 21년에서 30년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그러니까 30년까지 2030년까지의 기온은 어떻게 광주 지도가 광주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서 예를 들어서 RCP 4.5와 RCP 8.5 두 종류로 해가지고 10년 후에는 광주시에 저게 동구나 서구나 남구나 북구나 강상구의 기온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가서 이게 해놓은 거거든요.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현재 기후급이라고 평년급이라고 그러고 노멀이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광주시의 연평균 기온은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13.8도씨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그러니까 노멀이라고 그러고 기후값이라고 그러고 평년값이라고 그러는데 기온은 13.8이고 최고 기온은 19.1까지 가고 최저 기온은 9.5도 정도 되고 강수량은 그러면 연평균 강수량은 얼마나 됩니까? 1391mm 정도가 비가 내립니다. 이거는 가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거예요. 평균 기온이 몇 도라고요? 연평균이 13.8도고 이제 연평균 강수량은 1391mm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광주를 지역별로 다시 나눴어요. 동부, 서구, 남구, 광산구, 북구, 광산구 해가지고 보시면 10년 후에는 동구는 지금과 같은 평균가 13.8도하고 비슷한. 동구는 아마 저쪽에 보면 산 밑이잖아요. 광주시에서 보면 그래서 아마 무등산에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기온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고 서구나 남구나 북구, 광산구 쪽에는 기온이 14도씨 이상으로 그러니까 기온은 상승한다라고 10년 동안에 저 정도. 그러니까 광산구 같은 경우는 현재보다도 0.4도 가량이 더 증가를 하는 거라고 저렇게 이제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건을 약간 다르게 줬었어요. 지금처럼 우리가 생활을 할 때의 조건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동구라든지 여기는 기온이 평년과 같은 게 아니라 약간 동구가 지금과 같은 생활 패턴을 우리가 유지를 할 때 10년 후에 광주시의 기온은 동구는 14도씨가 되고 현재보다도 0.2도씨 가량이 상승을 하게 되고 광산구 같은 경우는 14.3도씨로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구가 가장 많은 기온이 이제 상승이 되는데 14.5도씨로. 그래서 10년 후입니다. 10년 후면 바로 가서 얼마 남지 않았으면 그리고 우리가 같은 지금과 같은 생활 패턴을 유지할 때 지금과 같이 똑같이 에너지를 사용을 할 때 지금과 같이 똑같이 우리가 자가용을 타고 다닐 때 지금과 같은 똑같은 생활 패턴을 유지할 때 기온은 저렇게 상승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강수량입니다. 그럼 10년 후에 강수량은 과연 광주시에서 동부,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에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지금 현재까지의 연평균 광주의 강수량이 1391mm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동구나 강수량은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 평년값보다도 10년 동안에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합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평균값이 1,500이에요.
1500을 넘어가고 있고 1490, 뭐 나온 것 같아요. 1461. 지금보다도 약 100mm 정도 강수량이 더 많이 옵니다. 10년 새. 10년이면 바로 내년부터 해가지고 벌써 얼마 남지 않았어요. 10년에서 30년까지 강수량은 굉장히 많이, 기온보다도 훨씬 더 많이 강수량이 증가를 하고, 우리나라의 광주의 강수 패턴은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겨울철에 우리 가서 눈 많이 오지 않습니다. 봄철에도 봄가뭄이라는 얘기하고, 가을에도 날씨가 맑고 고기압이 지나면서 비가 많이 오지 않고, 여름철에 장마도 있고 뭐 그러면서 여름철에 가서 폭우가 내리거든요. 저기가 말을 해주는 게 평균값보다도 100mm 정도 더 10년 동안에 광주가 비가 더 많이 내린다는 것은 여름, 어찌 보면 여름철에 비가 더 많이 온다는 거고,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강수 패턴을 보면은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면서 한번 왔다 오면 게릴라서 폭우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한꺼번에 많이 내립니다. 한꺼번에 많이 내리면은 이 비들을 가서 우리가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도시에는 없습니다. 아스팔트라든지 이런 공간들에 바로 하천으로 흘러내려, 그다음 휩쓸고 내려가 버리잖아요. 한꺼번에 많은 비. 그래서 기후변화하고 비점 오염하고 불가분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이제 예상을 하셨겠지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들 다 압니다. 기후변화 올 것이다. 기온 상승할 것이다. 특히 광주 같은 경우는 10년 안에 현재보다도 100mm만, 평균 100mm 정도의 비가 더 많이 올 것이다. 여름철에 굉장한 폭우가 많이 내릴 것이다. 라고 우리가 유추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게 유추 가능하면 그러면 비점 오염을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가? 그런 답이 나와 있지 않을까요? 뭐 이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저감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이제 저감 사업들을 보시면은 비점 오염은 저감 사업들은 지금까지도 쭉 잘 광주시 같은 데서 많이 쭉 이렇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들이 그렇게 있는 게 아니고, 단지 우리들이 해야 되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까지 2,100년까지 영산강 이렇게 이제 비점 오염을 총 피해액이 약 1,000억 정도, 9,000억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피해액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감 정책은 뭔가? 굉장히 많은 저감 정책들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보면 첫 번째 옥상 녹화라든지 이런 것들, 옥상 녹화가 뭔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옥상에 이렇게 가서 그리고 식물을 심는 거라든지 이러한 것들, 아니면은 녹색 커튼이라고 그래가지고 벽에다가 나무를 가면 하는 거라든지, 저게 이제 기온도 낮추고 물도 이렇게 가서 저기에서 소비를 하기 때문에 이제 벽면 녹화라든지 여러 가지 저류시, 이제 가장 좋은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도시의 저류 시설들을 마련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한꺼번에 많은 비가 내릴 때 도시의 토지들이, 도시의 대지들이 처음에 초기에 많은 비가 내릴 때 그걸 바로 하천으로 흘러들이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저류 시설들이 도시에 마련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저류 시설들이 마련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저류 시설들은 여러 가지 형태의 저류 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도시에서는 우리가 광주시만 놓고 본다면, 광주시에서 도시 계획을 할 때, 아니면 공공 건물을 앞으로 이제 향후 공공 건물을 짓거나 그럴 때 같이 저러한 저류 시설들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예산이 조금 더 많은, 같은 공공 건물을 짓더라도 예산은 더 많이 소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저러한 저류 시설들 설계 단계에서부터 공공 건물을 짓을 때는 저류 시설들을 설계에 반영을 해가지고 건물들을 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도로 같은 것을 우리가 건설을 할 때도 옆에 이렇게 빗물들이 스며들 수 있는, 아니면 빗물들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들을 설계를 해가지고 같이 빗물들을 뭐 여러 가지 가서 이제 건물들 밑에 저런 저수조 같은 걸 만들기도 하고, 뭐 이제 제주도 같은 데서 하는 건데, 이제 감귤 농장 같은 데서 비닐하우스에서 빗물들을 가서 이렇게 활용해가지고 모으는 그러한 장비들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빗물 활용 시설들을 가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도로 옆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 가서 빗물들이 바로 흘러들어가지 않고 어느 정도 이렇게 저장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을 도시 곳곳에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 가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교처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도시의 저런 시설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비점 오염물들이 발생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도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빗물들을 흡수할 수 있는 타일을 가서 깐다든지 아무튼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인공 습지를 가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바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시에서 정책들 이런 특히나 이런 것들을 가서 뭐 식생수로 도로 옆에 빗물들이 가서 바로 도로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저는 이제 식생 수로들을 건설해 놓은 저기에 물이 저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우리 광주 같은 데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제가 많은 시간이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한국판 뉴딜이라고 해서 한국형 뉴딜이라고 그러고 어떤 분들은 한국판 뉴딜이라고도 하더라고요. 한국형 뉴딜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하도 이제 매스컴에서 많이 떠들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가서 코로나를 인해 가지고 우리 사회가 전환기를 맞고 있고 우리 사회가 지속해서 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이제 변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 사회 변화, 뉴딜이라는 것은 사회와 뭐 정치가 되면 뉴딜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합의잖아요. 그리고 뭐 한국형 뉴딜의 최종 목적이 뭔가라고 생각들 하십니까, 여러분? 최종 목표는 단기적인 최종 목표와 장기적인 최종 목표가 있는데 단기적으로 볼 때는 일자리와 고용 창출입니다. 경제가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형 뉴딜의 가장 중요한 단기적인 목표는 일자리와 고용 창출. 장기적인 목적은 뭘까요? 장기적인 목적은 이 도시에 한국이라는 사회가 지속적으로 사하지 않고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목적과 장기적인 목적 두 개를 나누는데 거기에 이제 가서 일자리나 고용을 창출하려고 하면 바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볼 때 디지털 뉴딜하고 그린 뉴딜이 가장 중요한. 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저기 보면 이제 디지털 뉴딜하고 그린 뉴딜이 가장 중요하다. 디지털 뉴딜에서 이제 뭐 디지털 뉴딜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한다든지 요즘에 학교도 못 가고 그러고 있잖아요. 저기 보면은 이제 비대면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4차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더 앞당기고 이런 것들은 확장을 하는 게 이제 디지털 뉴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린 뉴딜이라고 그러면 이제 기후 위기에 대응해 가지고 우리가 탈탄소 정책이라든지 이러한 이제 화력 발전소를 가서 줄인다든지 우리가 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비점 오염에 관련해서는 그러한 비점 오염은 뭐 조류 시설들을 도시에 여러 군데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그린 뉴딜에 속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점 오염원은 가서 광주시에서 도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사업이기도 하고 도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데 꼭 필요한 사업이 바로 비점 오염원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비점 오염원 산업이 지금에 가서 가장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한국형 뉴딜이 지금 움직이고 있을 때 저기에 비점 오염원 사업은 어차피 기후변화와 관련된 사업이 바로 비점 오염원 사업이기도 하고요. 이 비점 오염원 사업들이 그러니까 도시의 비점 오염 사업은 아까 여러 가지 뭐 조류 시설들을 우리가 만든다든지 도시에 식생 수로를 건설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일자리를 고용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일자리나 고용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비점 오염원들이 기후변화나 그린 뉴딜 정책하고 합쳐져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의 일자리와 고용 창출로 이루어지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